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이찬우 교수입니다. 오늘 제 9주차입니다. 지난 시간 중간고사 치르고 난 이후에 첫 후반기 수업입니다. 자, 우리 교재 257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중간고사 채점을 하면서 전반기에 사회복지의 발달사를 통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정책의 4가지의 체계라고 하는 측면하에서 살펴봤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후반기 9주차부터는 사실은 실천의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어야 되는데, 주차 관계로 인해서 교과의 학습 과정에 따라 오늘은 제 9장 사회복지 정책의 이론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이론은 다음과 같이 9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9가지 이론과 함께 한국의 복지권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사회복지 정책의 이론을 마치게 되면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하에서 큰 광의적인 그림들은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적인 이론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가 서야 되고, 그 정의에 따라서 정책 이론의 분류가 오늘 9가지가 있었다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 정책의 이론의 정의는 뭐냐?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실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이 생성의 과정이나 또 발전, 소멸되는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 요인을 인과적인 논리적 틀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 이론의 정의입니다. 잠시 후에 동영상 하나 보겠지만, 고령화 사회 속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각 국가별, 지역별, 인종별에 따라 사회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이 생성되고요. 또 그것이 발전되고 또 어느 순간에 소멸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는데,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또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요인을 인과적인 논리적인 틀로 설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론하면 세오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 이론의 종류 가운데 9가지를 다뤄보고요. 그 첫 번째로 수련 이론, 산업화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가 확산 이론, 또 이익 집단, 정치론, 국가론 또는 국가중심론, 사회 양심의 이론, 시민권론, 음모 이론, 정치 경제학 이론, 또 페미니즘, 그 양성 평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페미니즘론 등을 살펴볼 겁니다. 이 정책의 이론의 틀들을 구분은 했는데, 과연 어떤 그 변화나 또는 이론에 따라서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쭉 한 시대적인 그 상을 속에서 정책의 변천 과정들을 살펴보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고령화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고령화 대비책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좀 큰 틀 안에서 살펴보면 오늘 사회복지 정책의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고 오시죠. 2050년엔 전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의 노인일 것이다. 곧 현실로 닥칠 전 세계 인구 고령화에 대한 UN 인구 기금의 발표다.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지금, 전 세계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1996년부터 매년 고령 사회 백서를 발간해 노인들의 복지,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2013년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주거와 의료, 돌봄, 생활 지원 등이 주거 지역 내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프랑스에서는 노령 최저 소득 수당 제도를 시행하며
노인 빈곤을 방지하고 있으며 성형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 지원, 여가, 사회적 관계 형성, 교통 편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도 있다.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만여 명의 고령자가 일자리를 얻고 자주적 생활 능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영국 역시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50세 이상의 취업 희망자들에게 직업 훈련을 진행하고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뉴딜 50플러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편 노인들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호주. 45세 이상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IT 분야 기술 자격증 교육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천문학이나 서양 철학부터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제3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고령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교재 257페이지에 사회복지정책 이론의 첫 번째 수렴 이론입니다. 이 수렴 이론은 결국은 수렴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여야만 이 이론적 특성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컨버전스에서 한 점으로 집합된다. 여럿으로 흩어져 있는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모아서 하나로 정리하거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렴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성남시에서 지역 내 노인 요양시설의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 전공과 함께 입소자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개 이 대상 시설의 경우에 총 186개가 있는데 시설 입소자 종사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하기 위해서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적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입사자와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측면하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로 좀 모아서 정리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수렴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는 수렴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산업화 이론이다라는 측면으로 동일시하면서 참고로 수렴 이론의 개념도 도표를 한번 좀 보시면 259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수렴 이론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고죠. 산업화는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도시 집중화되면서부터 노동력들의 생산성 증진 이런 것들이 결국 산업화 과정인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욕구들이 생겨요. 소셜 니즈라고 하는데 욕구가 생긴다는 건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는 전제하에서 경제 발전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결국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 즉 뭔가 새로운 욕구가 생기면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유사한 형태로 그 의견들이 수렴돼야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정책 수준은 좀 비슷하겠지만 기술 개발에 필요한 환경 구축의 하나로 사회복지가 활용되고 그러다 보면 각국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돼? 비슷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한 점으로 집합한다. 산업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욕구는 대체적으로 하나로 모아진다. 결국 그런 환경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그런 욕구들로 인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산업화 과정 속에 있는 각국의 사회복지가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게 되죠. 수렴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앞서 동영상 보셨던 노인복지, 특별히 장기 요양보험의 경우에 수발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사회보험제도로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소득 비례에 따라서 그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또
노후 소득이라고 하는 측면하에서 우리의 노인들의 빈곤을 대비해서 기초연금들, 이건 기초연금을 기여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결국 정액제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과정들이 바로 사회복지가 각국마다 산업화 과정 속에서 비슷한 현상들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발전하여 상호 침투함으로써 서로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두 사회 경제 체제의 가장 좋은 특성들을 결합한 소위 보편적 가치, 보편주의적 복지, 보편적 사회가 출현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고, 공산주의 체제는 효율성과 창의성의 증대를 위해 분산화를 기하다 보면 양자의 사회복지는 수렴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적 틀입니다. 하지만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부유한 국가 사이에서도 사회적 분배 정도, 즉 사회복지 수준이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 바로 수렴 이론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도만 수렴되지 내용 수렴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도나 대상자의 확대, 또 복지비 증대 추세,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빈부격차의 발생은 분배 추진 정책이 나타나야 되고요. 따라서 사회복지 국가의 등장이라는 것은 복지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복지다원주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수렴의 과정들을 바로 이론화한 것이 산업화 이론, 수렴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국가 간 재정 운영 방식의 유사점들이 발견이 되죠.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에 통합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 수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건의료의 영역이 아니라 돌봄의 영역이 되니까 별도의 제도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겠죠.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개호보험이나 독일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 같은 맥락입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어떠냐 그랬더니 결국은 노사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죠. 재정 일부를 일반 조세에서 보완하는 것. 우리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국고에서 10%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용자, 즉 오너와 그리고 일하고 있는 피고용자들이 반반씩 50대 50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건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운영 주체가 기존 보건의료조직과 연계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역시 운영 주체로 나와 있고요. 소득 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보편주의적 원칙 하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야기는 우리가 그 공공 서비스, 공공 구조의 조세를 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인, 특별히 수화의 사회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편주의적인 그런 원칙 하에서 사회보험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서비스 공급자로 공공조직만이 아니라 민간, 영리나 비영리단체 참여를 촉진한다는 건 다원주의적인 체계 안에서 동일한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론이 바로 확산 이론입니다. 교재 261쪽입니다. 확산 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을 둔 이론이죠. 한 나라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에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인 모방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고요. 이는 한 국가의 제도적 혁신이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것인 동시에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 관념과 기술의 이전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뭐냐? 결국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모방 과정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스칸디나비아, 유럽 사회에서의 선진복지국가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것이죠. 왜? 제도를 참고하게 되고요. 원인이 된다고 간주하지 않는 것이죠. 유럽 대륙 국가들은 다른 선진국이나 비유럽 국가보다 먼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죠. 이는 유럽 대륙 국가들의 지리적 근접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제도의 현실화, 입법화는 보다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엔 가까운 일본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사육지 정책의 발달이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나 영향력 교류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보면은 결국은 일본의 고령화, 초고령 사회의 현재의 모습 이걸 바라보면 향후 20년 후에 한국 사회의 노인복지의 현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따라서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나 영향력 교류에 의해서 이론화된다는 측면, 한국이 이런 측면 하에서 일본이 현재 초고령 사회 속에서의 노인들을 향한 존엄한 돌봄, 한국도 이제 논의할 단계가 아니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환자는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양상도 벌어지고. 환자가 오래 여기에 계시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おはようございます。痛いとこがあります。ない。痛いとこはどこもない。우리보다 30년 일찍 고령 사회를 접한 일본의 경우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미친 영향, 결국은 사회복지가 이렇게 확산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산 이론의 한 단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유럽 사회는 어떨까? 조금 더 살펴보면 아마 도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광장과 거리, 상가와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 평범한 마을처럼 보이지만 이곳에는 150여 명의 중증 치매 노인들이 살고 있다. 호그백 마을은 최근 세계 언론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콘셉트의 치매 요양 마을이다. And you're about to see their caregivers. Ultimately, when they come up to the front desk after buying all their products, they don't exchange any money. And Trudy, who is the staff member, is trained specifically to handle people with dementia. 이곳의 치매 노인들은 기존의 일상을 누리도록 도움을 받는다. 각자의 생활 양식에 맞춘 주거 공간에서 익숙한 습관을 유지하며 생활한다. 이곳을 방문하는 친구 가족들과 문화생활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누린다. 이곳에서 치매 환자들은 그 어떤 것과도 격리되지 않고 인생을 즐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의 마을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설보다는 이곳이 지향하는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로 일상입니다. 저는 이 일상이란 키워드가 치매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치매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치매를 특별하게 보지 말고 감기처럼 일상적인 질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는 치매를 일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론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이익 집단론입니다. 이익 집단은 특수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되겠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진정과 함께 이익 집단들의 요구가 커지고 다양화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 정책을 이익 집단, 즉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체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하게 되죠. 동영상 하나 보면 우선 이익 집단론이 어떤 틀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우선 가장 큰 관심은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연금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많이 납니다. 일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이제 평균 연봉을 이제 살펴보면요. 네. 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차이가 약 7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는군요. 그래서 이제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공무원연금도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쳐서 수령액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일단 그 공무원연금에는 후불 임금과 이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간 노동자들에 비해서 낮은 임금에 대한 보전 성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공무원 연금이 도입 시기도 국민연금보다 30년 가까이 오래됐고 이 공무원 특성상 오래 연금을 붓는다는 특성이 있어서 차이가 더 크게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받는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붓는 돈도 역시 차이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수령액은 이 공무원 연금이 많은 대신에 월급에서 떼어가는 연금 보험료 비중은 공무원 연금이 이 국민연금보다 2배 높습니다. 현재 이 국민연금 가입자는 본인이 4.5%, 그리고 회사가 4.5%, 그래서 이제 월급에서 9%를 떼어내는데 반해서 공무원 연금은 정부와 본인이 9%씩 이 소득의 18%를 내야 하는 거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기금이 부족해지면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주는데 예. 국민연금은 그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여기에 예. 대해서 불만도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적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은 매년 1조에서 3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죠. 반면 이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를 지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근 국민연금도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래서 여러 차례 보강을 했었는데요. 이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연금과 일반 국민연금을 구분해서 운영하던 여러 선진국들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져서 개혁을 단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재원 고갈이 우려되면서 이 기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거의 없애거나 일원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일찍 겪은 일본은 지난 2015년부터 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등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둘 다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니만큼 한쪽이 지나치게 박탈감을 갖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동일한 연금제도, 즉 노후 소득제도인 연금제도를 보고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집단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좀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심지어 우체국, 특수직 연금자들과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보험의 국민연금, 동일하게 노후소득의 연금제도인데 이 제도를 놓고 서로 다른 이해를 가졌기에 결국 갈등과 타협의 그 산물로 이익 집단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폭로함으로써 정책과 이익 집단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이익 집단들의 영향력 행사 양상을 좀 생동감 있게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도 있어요. 구성원들의 집단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압력을 가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지비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죠.
이익 집단의 성장은 정부 지출의 증대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게 된다.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던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죠. 응급실을 비우고 바깥에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자 이런 얘기들 가운데 상당 부분 응급실이 닫히는 현상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살아가면서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결국 의사들의 이익 집단에 따라서 향후에 과연 의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냐, 상당 부분 비용의 증대, 결국 이익 집단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정부 지출의 증대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인 이론입니다. 네 번째 교재 여러분들의 266페이지 페미니즘론입니다.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와 역할이 남성, 여성 이런 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과거 마르크스주의나 비스마르크주의의 페미니스트들에 있어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개혁의 청사진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함축한 문서일 뿐이었죠. 다시 말해서 베버리지 제안들은 결혼한 여성을 남성 가장의 파트너로서 가정을 지킨다, 또 경제적으로 가장에 예속되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존재로 가정하였던 것이 사실이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는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 즉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에게 봉사하는 일을 무보수로 해줌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희생당했다고 보는 것이죠. 또 이들은 여성 노동력은 노동력 부족 시 값싸게 동원할 수 있는 산업의 예비군으로, 그리고 경기 후퇴 시에는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취업기회 증대로 기혼 여성들이 해방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취업 기혼 여성들 상당수가 직장생활과 가정주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직장 내에서는 여성 차별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급여나 진급체계에서도 차별, 그리고 소득비례 연금과 같은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여성들, 결국은 남성 노동자에 비해 불리하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남편의 피부양자로서 남편의 사회보험 수급 자격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런 데 비해 이혼한 여성과 미혼모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죠. 가족수당이나 지역사회보호 역시 가정을 지키는 전통적인 아내를 모델로 삼고 있어 독립적인 개별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페미니스트는 베버리지 보고서 같은 주류적 접근은 물론이고 나아가 좌파적 시각, 경치 정제학적 이론에서 우리가 다시 다뤄봐야 될 것인데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복지국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좌파들 역시 복지국가가 여성들을 양육인이나 피부양인으로 간주한다는 사실, 즉 복지국가가 노동력의 성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무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진정한 페미니즘의 의미가 무엇일까 동영상 하나 보고 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이즘이 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 있었고요. 이론 정립이 되어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미니즘은 소위 센 언니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20, 30대는 어려서부터 남녀는 평등하다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남자에게 늘 양보해야 했던 어머니 세대와는 다릅니다. 평등한 가치를 체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회 속에 나갔을 때 그 일상은 여성이 차별적이라는 걸 깨닫기 쉽잖아요. 한국은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고 직장 내 고위직 비율은 가장 낮아 여성은 보이지 않는 장벽에 좌절합니다. 여기에 여성 혐오까지 늘어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넓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는 조금의 목소리라도 어떤 상황을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가 겪어야 될 일이고 혹 내가 가정을 이루면 내 딸이. 여성들이 권리만 챙기려 한다는 공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남녀의 싸움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는
넓은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 상대적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 남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관점에서 누가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사소한 폭력들이 벗어나서 우리 모두 다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작은 계단. 그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진정한 민주적인 사회로 나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죠. SBS 조지연입니다. 이어서 5번째 이론, 국가론입니다. Statist Approach라고 하는데 국가론, 국가 중심론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재 268쪽입니다. 사회학자인 스카트 폴이 주장한 내용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을 특정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게 아니라 독립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대표적으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경제 위기를 해탑하기 위한 뉴딜 정책이 바로 국가론, 국가 중심론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쟁점과 그 해결책은 점차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죠. 정치인과 이익집단의 역할은 약화되는 반면에 관료와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보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처럼 비상사국이나 전시상황 속에서와 함께 국가와 관료 조직 그 자체가 국가 정책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좀 증거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국가론 이렇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어요. 미국의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 정책, 농업조정법과 산업부흥법의 성패가 달려 있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한다면 시장에서 맡겨갖고 시장 안에서의 노동력 재생산을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급여를 받아 살아간다고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다른 입장하에서 사회 문제들을 국가가 좀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그 역할을 좀 감당해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의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 좀 살펴보면 국가 중심론, 국가론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1920년대에 이르러 역대 최대 호황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은 이 시기를 미국이 완전히 미쳐 돌아버린 시기,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들의 대륙에 온갖 폭탄과 생화학 무기를 퍼부었던 유럽과 달리 본토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던 미국은 막강한 산업력과 전후 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통해 명실상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거듭나게 된다. 이 시기에 미국은 석유, 자동차, 화학제품, 전기, 라디오, 영화, 음악 등등 어떤 사업이든 간에 건드리는 족족 폭발적인 성공을 이뤄냈고 실업률은 4%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욕구를 통제당했던 젊은 세대들은 술, 섹스, 그리고 재즈에 심취해 욜로를 만끽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보수층이 이에 경악하며 술 판매를 금지하는 금주법이라는 미친 법을 제정하였으나 오히려 이 시기의 술 수요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보수파들에게 빅엿을 선사하고야 말았다. 이처럼 미국 사회 전체에는 이미 낙관론이 팽배해 있었고 겉으로 보여지는 성과마저도 너무나 완벽해 보이니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미친 듯이 폭주하던 미국도 그 뿌리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로 자유방임주의의 가장 큰 부작용이었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간신히 입에 풀칠할 수 있을 만한 최저의 생계비는 $1,800 정도였는데 최저임금 개념이 없던 1920년대 미국에서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은 $1,500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또한 1차 대전 동안 식량 조달로 인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던 농업계는 전쟁이 끝나면서 식량의 수요가 뚝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 그동안 전쟁 때문에 확장시킨 경작지와 농산품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은 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기 시작했고 농업계는 모두가 미쳐있던 광란의 20년대 동안 끊임없는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노동자와 농부들의 구매력은 결국 한계에 도달하고 만다. 그러나 뭐든 하기만 하면 대박이 터질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미쳐있던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더 많은 돈을 쓸어 담기 위해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상품을 찍어내고 있었다.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급격히 추월해버리는 현상은 이미 끔찍한 결과를 암시하고 있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던 낙관주의는 결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투기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자본가, 노동자, 농민, 운전기사 할 것 없이 모두가 빚을 끌어오면서까지 투기를 벌이기 시작했다. 누구든 넣기만 하면 무조건 따따블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부동산의 버블은 미친 듯이 커져갔고, 주식은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거래되었다. 마치 코끼리가 의자 끝에 올라서 있듯 위태위태했던 경제 구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찬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날 우리 미국은 어떠한 나라보다 빈곤에 대한 마지막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1929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취임사는 너무나도 확고한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리고 1929년 9월 3일 다우지수는 381.17을 기록하며 절정을 이루게 된다. 모두가 위대한 미국을 외치며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만을 떠올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미국 산업을 견인하던 철강, 자동차, 건축 분야의 생산력은 수요 하락으로 인해 점점 기울어져 가기 시작했고, 이는 마침내 부동산까지 흔들어 버리게 된다. 이상한 조짐을 느낀 해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발을 빼기 시작했고, 이후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조금씩 밀려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결국 900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선사했고, 결국 누구 할 것 없이 서로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1929년 9월 3일 381.17이라는 역대 최대의 신기록을 세웠던 다우지수는 고작 한 달 뒤인 10월 24일 230.07이라는 대폭락을 이루고 만 것이다. 이날이 바로 대공황의 시작을 알린 검은 목요일이다. 하루에 수천 개의 기업이 증발해버렸고, 노동자들은 전부 실업자가 되었다. 주식을 위해 수백만의 대출을 끌어모았던 투자자들은 맨해튼의 고층 빌딩 위에서 앞다투어 몸을 던져버렸다. 세계 총 생산량의 42%를 차지하던 미국이 작살이 나자 이후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까지 도미노처럼 모조리 쓸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미국이 개작살이 나고 있는 와중에도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보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실업자들과 굶주린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에도 그것은 공산주의 빨갱이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반대를 하고야 만 것이다. 그러는 동안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박살이 났고, 1932년 미국 노동자의 4분의 1이 실업자로 전락했다. 한편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물 만난 물고기 마냥 팔딱팔딱거리며 우리의 위대하신 마르크스님의 예언이 옳았다면서 공산주의의 미국이 탄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3년 3월 이러한 판세를 뒤집을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대선에서 후보를 밀어내고 새롭게 당선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였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루즈벨트는 지금까지 후보가 주장해온 보이지 않는 손 따위로는 절대 대공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만이 이 참사를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라고 확신하였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이다. 루즈벨트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취임 후 약 100일 동안 온갖 개혁안들을 통과시켰는데, 훗날 사람들은 이를 두고 역사적인 100일이라고 칭했다. 이후에도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은행과 금융권을 뜯어고쳤고, 농업 부흥에 힘썼으며 노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도로건설, 제방건설, 교량건설, 공항건설, 철도건설 등등등등 온갖 국가 주도의 공공사업을 육성시켰는데, 이 같은 소련의 계획경제를 연상시키는 듯한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이를 지켜보던 공산주의자들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니들 자본주의라면서요. 이러한 뉴딜 정책 덕분에 미국의 경제는 1933년부터 1937년까지 약 4년간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GDP는 5.2%의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다양한 공공사업들은 국민들의 소득과 지출을 향상시켜 내수 경기를 진작시켰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대공황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인해 결국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1937년을 기점으로 불황은 또다시 미국을 휩쓸고 말았다. 줄어들었던 실업률은 급격히 치솟아 20%를 기록하게 되었고, 10년간 지속되던 흉년은 농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또한 대규모 공공사업이 발생시킨 재정 적자는 이전과 같은 과감한 정책 시행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미국이 또다시 경기 불황에 직면하게 되자 뉴딜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보수파들이 일제히 루즈벨트를 비난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대공황 시기 동안 경기 회복을 이끌었던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결국 한계에 직면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대공황 속 또 다른 공황이 생겨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루즈벨트가 경기 불황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던 와중 갑자기 이 녀석들이 튀어나오게 된다. 히틀러를 필두로 한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미친듯이 두들겨 패기 시작한 것이다. 10년 동안이나 지속되던 불황은 유럽 대륙에 파시즘이라는 끔찍한 괴물을 탄생시켰고, 베르사유 체제와 대공황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났던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집권하는 결과를 자아냈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리게 된 것이다. 미국은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참전을 해야 하나? 중립을 지켜야 되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던 미국은 결과적으로 고립주의를 선택하며 중립을 지키기로 마음먹는다. 물론 연합국에게 무기를 팔아먹는 것만큼은 빼먹지 않았다. 한동안 경기 불황으로 골골대던 미국 경제는 1938년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터져버린 세계대전은 미국 경제를 단숨에 공황에서 끄집어내 주었다. 전쟁으로 인해 급증한 식량 수요는 농민들에게 1차 대전을 상회할 역대 최대의 호황을 안겨다 주었고 전쟁 물자의 수요는 제조업 분야의 폭풍 성장을 불러일으켰다. 자동차 회사들은 항공기를 생산해 팔아치우기 시작했는데 한창 때는 폭격기를 1시간에 한 대꼴로 찍어내는 엄청난 위험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조선, 알코올음료, 섬유, 식품 가공 등 한동안 시무룩해 있던 수많은 산업들이 전시 수요 증가를 통해 하나 둘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전쟁 너무 좋다. 그리고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은 고립주의를 깨부수면서 본격적으로 추축국을 작살내고자 마음먹었다. 여러 산업들이 번창하며 실업률이 하락하던 와중에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전쟁에 동원되어 유럽과 태평양으로 파견되었다. 그 결과 종전 직전에 이르렀을 때 미국은 완전 고용이라는 대성과를 이루어내었고 길고 길었던 대공황을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었다. 또한 이후 미국 사회는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가 보여줬던 뉴딜 정책을 이어받아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들어간 혼합 경제체제로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의 눈알을 튀어나오게 만들 자본주의의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미국은 냉전, 오일 쇼크, 대침체를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살아남아 21세기 오늘날까지 세계의 중심으로서 명목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의 역할에 관한 부분, 특별히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대처 능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성격이 사회복지 수준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 그 구체적인 이유 5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국가론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국가의 중앙 집권화와 코퍼라티스트 조직은 집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의 시행을 위해 복지비 확대를 가져오죠. 정부, 기업, 노조의 엘리트들이 고도로 집중화되어 있으면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분들과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용이한 것이죠. 두 번째로 행정기관 관료체계의 확대라고 하는 것, 복지비 지출을 증대시키죠. 왜? 행정조직의 확대는 인건비 지출과 자체 예산의 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국가 조세 구조도 복지비 지출과 관계가 있죠. 직접세와 사회보장세의 비중이 높은 경우 복지비 지출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어렵죠. 따라서 간접세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 복지비 지출의 증대에 필요한 조세의 증액에 대한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재정의 부분에서 다루었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선거의 시점도 복지비 지출의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누가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이 충성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의 변화를 위해서 국가가 얼마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재정 지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복지비 지출의 시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국방비와 같이 경쟁 관계에 있는 지출 항목이 복지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전쟁주의거나 국가 간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경우 군사비는 복지비에 우선되었다. 자원은 제한돼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자, 이어서 270쪽 6번째 이론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70쪽입니다. 양심론입니다. 사회복지의 발달은 사회적 의무감과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어떤 거예요? 개인의 양심이 국가정책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국가복지의 발달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양심이 성장한 결과라는데 결국 사회 양심 이론에서는 사회적 양심, 인간의 어떤 부분이에요? 이타성, 이타주의에 성장하고 국민들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상태에 대한 지식이 알려지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정책이 발달한다. 이 발달은 마치 보다 높은 단계로 진화해가는 생물체처럼 보다 좋은 사회 정책으로 변해가는 진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의 의도와 결과는 항상 복지 수혜자에게 이익을 주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사회 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이타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고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이상주의와 인간 사회에 관한 지식 정보의 발전의 결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사회복지 수준은 최고 단계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이고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전망은 항상 어떻게 돼요? 낙관적이죠. 인간의 선한 양심으로는 사회 문제를 예방하거나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측면 하에서 이 이론은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 이상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재 271쪽에 나와 있는 그림 9-2에 X축, Y축의 사회적 양심과 사회적 욕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보면은 사회복지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사회적 복지 욕구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양심에 따라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아동의 성장 과정에 유추하고 있는데 진화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고 이 진화적 관점은 당연히 사회복지 정책 발전의 역전 불가능성과 발전에 대한 낙관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 공공정책에 잇따른 실패와 사회 문제의 재발로 인해서 결국 설득력은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이론으로서 시민권론입니다. Citizenship Theory이죠. 이론을 살펴보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고 그러고 나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자의 자녀가 아니면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헌법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인데 강력한 반이민 정책 의지와 함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주장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HBO 방송과 공동 진행한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출생 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없애겠다고 단언합니다. On immigration, some legal scholars believe you can get rid of birthright citizenship without changing the constitution. With an executive order. 미국에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낳은 자녀가 아니면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 자녀도 출생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 된다는 수정헌법 14조에 배치되지만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It was always told to me that you need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Guess what? Amendment. You don't. You don't. Number one, you don't need that. 실제로 30개 넘는 나라가 출생 시민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이 유일한 나라라는 틀린 근거까지 내놓으며 묻지마식 강행 의지를 밝힙니다. Now, how ridiculous! We'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a person comes in, has a baby, and the baby is essentially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for 85 years with all of those benefits.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1차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서인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엄포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정명령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소송으로 이어져 또 한 차례 국가적인 혼란과 소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시민권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이렇습니다. 시민권이란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의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인 것이죠. 여기에는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또는 복지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공민권이란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권리이고요. 정치권이란 정치 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투표권이나 참정권이 이에 해당이 되고 사회권이나 복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복지권은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라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유산을 공유하고 또 사회적인 통상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는 것이죠. 공민권은 18세기에 그리고 정치권은 19세기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복지권이 확립이 되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권은 평등지향의 시민권 이념과 현실의 사회적 불평등을 양립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나서 특별히 시민권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제도를 갖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5년 3월 미국 엘라베마주의 셀마시 흑인 시위대 600여 명이 80번 고속도로를 따라 셀마에서 몽고메리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흑인의 투표권을 요구하기 위한 평화 행진이었습니다. 미 수정헌법 제15조는 1870년부터 흑인 투표권을 명시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셀마는 흑인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그중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1%에 불과했죠. 시위대는 엘라베마주의 행정수도인 몽고메리로 가서 주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무장한 경찰들이 배치되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했고 그들은 이날을 피해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경찰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비극적인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킹 목사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틀 뒤인 3월 9일 킹 목사는 비폭력 행진을 재개합니다. 그렇게 다시 찾아온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 하지만 무력 제압도 불사하겠다는 경찰의 경고에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되죠. 그날 밤 행진에 동참했던 백인 목사 제임스 리브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공격받고 사망에 이르는 참극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킹 목사는 끝까지 비폭력의 원칙을 고수하며 다시 사람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은 연방군을 파견해 킹 목사의 비폭력 행진을 호위하도록 지시합니다. 나흘 뒤 약 2만 5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드디어 몽고메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행진은 5개월 뒤 미국 연방의회에서 투표 권리법이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흑인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지난 3월 셀마 행진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당시 셀마 행진에 참가한 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호명한 뒤 차별 없는 미국을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은 승리했고 이 사건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What they did here will reverberate through the ages. But because they proved that nonviolent change is possible. This nation's racial history still casts its long shadow upon us. 50 years from Bloody Sunday. Our march is not yet finished. 초강대국인 미국에 있어서 이렇듯 시민들의 자유,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권리인 공민권을 행사하는 게 불과 5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공민권 안에서 정치권도 보장이 되고요. 이 정치권이 뒤따른다는 것은 사회권이나 복지권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가 바로 시민권론적 입장이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생활보호법에서 공공구조의 수급권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법, 보호라고 하는 건 조건이 되면 도와주고 조건이 되지 못하면 도울 수가 없는 거죠.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10월에 결국 이 생활보호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이 되면서 개정이 된 거죠. 공공부조의 수급권을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국가가 반드시 공공부조의 수급권을
보장함으로 국가의 책무로서 이런 사회복지권들이 권리로서 주장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시민권론적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8번째 음모 이론입니다. 음모 이론 278쪽인데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신좌파와의 확산에 함께 미국 사회복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즉 뭐냐,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의 확대 발전을 설명하는 입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견해가 등장했죠. 바로 이들은 미국 대생과 중산층 계급이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빈민을 규제하기 위해 공적 사회복지 제도를 사용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근거로 대량 실업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사회 무질서를 야기할 때 정부는 공적 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반대로 고용이 확대되고 사회가 안정되면 복지가 위축된다는 사실을 제시했죠. 이런 견해가 사회복지가 인도주의나 경제적 정치적 엘리트들의 선한 의지의 결과라는 기준의 통념을 완전히 부정하고 사회복지의 확대는 서민들의 생활처치의 추락과 궁핍함에 대한 저항과 투쟁하는 것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회복지의 진정한 수혜층은 지배계급이라는 것이죠. 기본과 글로워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죠. 자료 하나 보고 나서 음모 이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50년을 좀 살펴보면 오늘 음모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4.19 혁명 이후 쿠데타로 군사독재,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게 되죠. 표면적으로나마 복지국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헌법의 생존권 보장 조항,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할 국민의 권리 등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해야 국가의 의무를 제정을 했어요. 이렇듯 해서 사회보험 제도가 최초로 1960년대 도입이 됐는데 사실은 정통성 없는 군사정권의 등장은 곧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 하에서 박정희 서거 이후에 군사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1980년대에 등장한 전두환 정권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복지사회 건설을 내걸었지만 말잔치에 그쳤고 실제로는 재벌 위주의 고속성장 정책만 밀어붙였죠. 고용률이 높아지고 임금 수준이 좋아지면 국민 대다수는 이 전략에 암묵적으로 협력하게 되죠. 국민연금 제도 시행이 1988년이었고요. 따라서 이 국민연금 실시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도 도입이 되었던 이 시점, 결국은 정당성이 없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방편의 한 축으로서 사회복지 제도를 정책화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실업 등으로 인해 사회가 불안정한 경우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게 되거나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고용이 확대되는 등 사회가 안정될 경우 사회복지 정책을 축소 폐지하자는 것으로 이러한 요인을 지배계급의 빈민 규제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산층 계급이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빈민을 어떻게 해요? 규제하기 위해 공적 사회복지 제도를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죠. 사회복지 정책은 복지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무질서를 해결하고 노동규범을 강제하기 위한 억압책의 일환인 것입니다. 갈등기 또는 정권 교체기에 등장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정당성의 확보 또는 정치 권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도입 확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폭로해낼 수 있는 장점이 이 음모 이론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는 서민들이 생활 처지 추락으로 궁핍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보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도 그랬고요. 군사정부 한국의 경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경우 정권의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도 이 음모 이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군사정부 시절 이후에 결국 문민정부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건강보험의 부자 빈자 조합 통합이 달성이 되었죠. 초창기에 건강보험은 각 조합 방식을 통해서 삼성 대기업 조합,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조합 이렇게 조합 방식이었다가 의료보험이 이제 통합되면서 결국은 건강보험이 통합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또 IMF 구제금융 당시에 실업률이 급증했죠. 실업자 가족에 대한 안전망, 이 세프티 네트가 필요했고, 따라서 고용보험이 전면 확대된 것도 역시 정치적인 산물에 따라서 시대적인 변화의 음모 이론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9번째, 정치, 경제, 학적 이론입니다. 1970년대 들어 베트남 전 제국주의, 국가 간의 빈부격차, 성차별 등에 대한 좌파적 시각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서구의 비스마르크가 리바이벌 되었죠. 진보적인 사회학자들은 비스마르크적 통찰력으로 복지 자본주의 발전을 설명하고자 했고요. 정치 경제학적 입장에서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논리적 발전을 포장하고 사회 통제의 억압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관정한 것이죠. 그런 측면 하에서 사회복지학계 내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페이비언 사회복지학에 대한 도전이 시작됐고, 주로 비스마르크주의적 전망을 가진 비판적 사회복지자들에 의해 주도된 새로운 사회복지학에 대한 관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와 정책 형성에 대한 합리주의 모델과 독립적 조종자로서 국가관이 갖는 보수성의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됐고, 그래서 비스마르크주의적 입장에서 생산관계와 생산 양식인 토대와 이에 조응하는 상부 구조주의로서의 국가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의 출현과 변화를 보다 본질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정치 경제학이 대두된 것이죠. 따라서 세 가지 내용들이 담겨집니다. 자본논리론, 계급투쟁론, 그리고 복지국가 모순론입니다. 첫 번째 자본논리론은 사회복지 정책은 자본 축적의 원활화와 방해 요소의 제거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사회복지 정책의 자본주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 축적에 기여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별히 보건의료 정책과 교육 정책이 바로 대표적이죠.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자유주의적 코퍼라티즘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계급투쟁론은 뭐냐?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간주하는 것이죠. 사회복지 정책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성과물이다라는 측면에서, 따라서 복지국가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노동당 정부와 사회민주적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하는 이 계급투쟁론은 독일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복지국가 모순론은 이윤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자본 축적 기능이 담겨져 있고요.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정당화 기능 또한 이 내용은 사회복지 기능이죠. 이 둘은 상호 모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자본 축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자본 축적을 위한 조건을 안정화시키는 기능과 정당화 기능은 잔인한 자본주의 최악의 결과를 완화시키는 기능, 즉 복지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동과 자본은 임금 억제에 합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노동계급에게 국내적 사회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9가지의 이론들을 살펴보고 나니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복지권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공공부조에서 충분히 다시 다뤄질 겁니다. 참고적으로만 설명드립니다. 과거 생활보호법은 프로그램 규정설에 입각했고, 따라서 이 프로그램 규정설이라는 것은 공공부조 수급권이 뭐냐?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다. 입법에 의해서는 효력을 발생하는 강령을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권은 정부의 자율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인간다운 생활 영위에 필요한 급여 청구권이 없는 것이죠.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능력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복지제도의 반사적 수익권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공부조 수급권은 정부의 재정이나 행정적 이 실행 가능성에 좌우가 되어왔다는 것이 그동안의 한국의 복지권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됐죠. 생활보호라고 하는 보호의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기초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공공부조 수호권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복지권은 대단히 큰 변화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사회보장의 이해라고 하는 측면의 공공부조는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 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전 시간에 충분히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가지의 복지 이론, 사회복지 정책의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교과과정으로 보면은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는 9주차부터 파트 2인 사회보장의 이해들이 나오는데 한 주 정도 이렇게 선행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 차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LMS를 통해서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선행학습 이후 그 다음 주에는 반드시 교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강의를 하든가 안 그러면 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만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